네. 8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계적 추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가 오늘 그 자료의 추정이랑 이러한 자료를 편집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회귀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통계적인 유의성, 무엇을 말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기술 통계학의 사례 중에 이제 뭔가 하나 말씀드릴 부동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부동산 다 관심 있으실 텐데 실제로 이 정부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구 중에서 가장 온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일 텐데 실제로 이 안에서 투기 지역, 뭐 투기 과열 지역 이래서 주요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그러한 규제 완화 정책도 있고 또 규제에 대해서 강화하는 정책도 있고 하는데 이제 좀 살펴보시면 LTV 기본 40% 적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에서 뉴딜 선정 대상을 제외하고 그러한 주택 보증검사 그리고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세대당 한 건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이러한 이제 정책들이 있었고요. 투기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었고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이런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할 건지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나 정비 산업에 대해서 재당첨 그런 확률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었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랬나 부동산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자료가 뭐 KB 국민은행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우리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시세 자료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시세 자료 보시면 정말 시세 자료가 지금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시세 자료 잘 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시세 자료에서의 이제 제가 여기다 문제점을 적어놨는데 기존 주택과 이런 신규 주택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산출 대상 아파트를 계속해서 증가를 시켰더니 2015년도에 100개 아파트에 200조 원이라고 하면 2016년도에 106개 아파트를 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해봤더니 203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만약에 기존의 단지의 가치들이 180조 원으로 떨어지고 신규 아파트의 총합이 23조라고 하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분명히 200조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수상에서는 우리가 플러스인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이게 무슨 오류라고 했죠? 네. 예,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네. 여러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보더라도 부분으로 쪼개보면 다를 수 있다. 심슨의 패러독스 배우셨죠? 네, 여러분, 너무 배운 지 오래됐다고. 우리 단어는 꼭 알고 가기로 해요. 그리고 이제 시세 자료의 또 문제는 시세 자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보면 매도 호가 실제로 편향된 좀 자료들이 많죠. 그래서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거래가 없거나 거래가 한 건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게 시세로 등록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 거래가 성사될 거라고 판단되는 가격들이 계속해서 아파트 그 시세 정보 사이트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기대 가치가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가처럼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없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실거래가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해서 부동산 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고 실거래가 자료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이러한 거래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5년도부터 이제 법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 예를 들면 계약서에 정확한 계약 금액을 적어야 되거나 그것을 허위로 적게 되면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과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거래 가격 지수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대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보시면 계속 거래 자료가 가다가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에 우리가 끊기게 되죠.
이 안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시계열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부동산 가격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어떻게 있을고 어떻게 산출을 해야 될까, 표본은 어떻게 여러분들 표집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신다면, 이제 여기서 예로 서울시에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 레미안이라는 아파트를 두고 우리가 상관관계를 주는 거예요. 동일한 유형의 그 매매가 안에서 같은 단지의 규모, 그리고 단지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한 동짜리라도 거기에 있어서의 각각의 상관계수값을 구해볼 수 있겠죠. 각각의 시세 변동에 대해서 얼만큼 코릴레이션이 높은가. 그러면 하나의 특정한 아파트를 놓고 각각의 코릴레이션 값을 쭉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은 군집의 아파트가 이렇게 발견이 되겠죠. 이 중에서 0.8 정도의 이러한 그룹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럼 이 0.8에 대한 군집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 안에서 이런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군집이 됐고 그 군집화된 곳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실제로 이 관련된 비슷한 트렌드를 가는 아파트라고 우리가 상관관계를 통한 군집 분석을 할 수 있겠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각각의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구, 그리고 구에서도 이제 뭐 경기도권에서도 시, 구 단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시구군으로 이런 식으로 유사한 변동표끼리 이렇게 지역을 묶게 되면 그 안에서 뭔가 코릴레이션이 더 높은 그러한 구가 발견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 중앙일보에서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73.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걸 평균값을 내보면 한 73.6% 정도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34.9%고요. 일본이 43.7%고 영국이 55%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부동산에 사실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이렇게 열심히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마련해서 그거 이렇게 대출 다 갚고 나면 거의 은퇴하게 되는 그러한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실제로 뭐 정부가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쓰면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피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심슨의 패러독스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그램플 들었을 때도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대답이 교육이었어요. 교육. 그래서 문제는 교육이라. 그래서 많은 강남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강남 3구와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교육과 교통과 경관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 안에서 실제로 상관관계 지수인 거예요. 강남 집값이 교육과의 관계 0.556 정도 나온 거죠. 관련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죠. 그 외 지역도 사실 교육은 0.337 정도 이렇게 높은 관계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했던 교통이라는 것은 그 외 지역에서는 0.056 정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강남구에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0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레이 쪽으로 보이는 경관 연수,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집값에 영향을 준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 가지 디베이트를 했었는데, 여기서 경관 연수가 주는 영향은 강남 상구는 경과가 오래될수록 영향을 주었고요. 실제로 그 외 지역은 마이너스 16.9 정도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제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들 이제 좀 보여드렸고, 그래서 이러한 인터랙티브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거 좀 끄고 볼게요. 아까 이 인터랙티브 지도에서 보면 각 지역별 실제로 교육을 대표하는 이제 중학교에서 특목
특목이나 자사고로 가는 비율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집값에 대해서 집값이 높은 지역일수록 좀 더 진한 컬러로, 그리고 교육이 더 활성화되고 교육을 더 자사고나 특목을 많이 보낸 지역일수록 동그란 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하나의 인터랙티브 맵으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클릭이 안 되는데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검은 지역에 더 큰 원이 보이는 걸 여러분들 금방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상관관계 뭐 회귀 분석 안 해보더라도 이러한 인포그래픽 하나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설득력 있는 어떤 자료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진학률이 높은 학교 모두 강남에 있다. 이 영상 하나 같이 볼게요. 많은 학부모들이 특목, 자사고를 선호한다. 어떤 중학교가 특목, 자사고를 많이 보낼까? 서울 시내 중학교는 총 381곳. 특목, 자사고 진학률은 평균 11.8%다. 진학률이 평균 이상인 학교 143곳의 소재지를 따져봤다. 총 38곳 26.6%가 강남, 서초, 송파, 소위 강남 3구다. 목동이 속한 양천구까지 포함하면 총 45개 학교 전체 31.5%로 늘어난다. 비교 기준을 높여보면 어떨까? 진학률 20% 이상 학교는 62곳, 이 중 20곳 32.3%가 강남 3구에 위치해 있다. 양천구를 넣으면 총 24곳 38.7%가 된다. 기준을 30% 이상으로 올리면 학교는 21곳으로 줄고 강남 3구 비중은 10곳 47.6%로 올라간다. 양천구까지 포함하면 전체 50%가 넘는다. 진학률 기준을 40%까지 높여보자. 전체 7곳 중 4곳 57.1%가 강남 3구에 몰려있다. 양천구 학교를 더하면 비중은 71.4%로 치솟는다. 공부 잘하는 학교는 모두 강남에 있다는 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만 보면 사실은 사실이다. 이제 이 자료를 하나 보셨고, 실제로 여기 안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 중앙일보 이 기사에서 하고자 하는 마지막 투기적 목적이 있거든요. 투기적 수에 의해서 그 마지막 이 교육 대책과 부동산 대책이 이제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수요가 이 특정 지역에서 몰려 있고 그 안에서 정책적으로 하려는 부분은 실제로 실수요와 정말 더 잘 사는 곳에 대한 가격을 더 내리려고 하고, 또 재개발이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가격을 더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뭔가 하나 일원화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실수요적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분명히 투기 마지막 영상이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 될지, 그리고 보유세나 거래세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정책을 피워야 될지에 대한 이제 학자들마다 본인들의 의견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찾아서 마지막 그 영상까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표집에 대한 집단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전혀 다른 부분이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가설만큼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표본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이 구분자 서울시에서 어떤 것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부분,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고 그 가격 변동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회귀 분석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상관관계와 가장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많은 분석, 통계 분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보실 내용이 바로 회귀 분석입니다.
이제 상관관계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두 개 변수 간의 관계만 보는 거였다면 이 회귀 분석 리그레션에서는 실제로 하나는 영향을 받는 변수, 하나는 영향을 주는 변수. 그래서 영향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이 얼마나 실제로 두 개가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하나는 종속 변수, 영향을 받는 변수는 종속 변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독립 변수는 영향을 주는 변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함수 관계를 자꾸 예측해서 한 변수 값으로부터 다른 변수 값, 우리가 주식에 대한 예측치, 실제로 주가 변동이 있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독립 변수로 가져가서 이렇게 해서 3일 이동 평균을 대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가격이 변동할 건지 그런 부분을 예측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활용도가 많은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과제에서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예제로 든 매출액은 15.5 곱하기 광고비 플러스 23.5 단위 억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떠한 함수 관계를 밝혔다. 그러면 매출액에 영향을 가장 주는 것을 나는 홍보비, 광고비라고 보는 겁니다. 광고비를 많이 쓸수록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데 그럼 광고비를 1억만큼 더 쓸 때 매출액은 얼마나 오르는지, 광고비를 1억 더 쓰면 매출액은 얼마나 오를까요? 네, 15.5억만큼 오르게 되죠. 그 기울기가. 그래서 광고비를 2억 오르면 실제로 여기 안에서 31억 오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단위 오를 때 다른 영향을 받는 변수가 얼마나 변동을 하는지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배달의 민족이 광고를 많이 해서 매출액이 상승을 했지만 매출액이 더 상승을 한다고 광고액을 자기가 상승한 만큼 계속 올리나요? 그거는 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회귀 분석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러한 1차 함수 선형을 항상 우리가 하나 연두에 두고 여러분들 회귀 분석 시기에서 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관성 분석은 우리가 변수의 척도를 봤을 때 변수의 척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차 분석, 그리고 스피어만의 상관 분석, 또 이거 피어슨의 상관 분석, 편 상관 분석 이런 식으로 변수의 척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연관 분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상관관계를 봤다면 회귀 분석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주의하셔야 돼서 보실 게 독립 변수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매출액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을 광고액 하나로만 본다면 여기 안에서 지금 단순 회귀 분석, 독립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었을 때는 다중 회귀 분석,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단순 회귀 분석을 가지고 제가 샘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고, 아까 우리가 예제에서 보셨던 승진 연한의 요소를 영향을 주는 변수들,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죠. 하나 이상이었죠. 그럴 경우에는 다중 회귀 분석, 우리가 멀티플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 다를 빼고 중회귀 분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수의 척도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고, 이러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선형인, 방금 제가 보여드린 선형인 관계도 있지만 비선형, 실제로 선형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고 비선형인 이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단순 회귀 분석 말고 멀티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인 이러한 추정식을 이용할 때 우리가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개인의 이제 매월 소비액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가 월 수입이 많을수록 소비액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소비액을 봤을 때 그렇지 않고 개인에 대한 재산 상태, 또 이자율, 무양 가족수, 이런 다양한 다른 변인들이 또 개인의 소비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X1, X2, X3, X4, X가 하나만 아니라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멀티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적 분석에서 아까 단순 회귀 분석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심플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오늘 배우는 환율은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가? 환율이 급락을 하고 급등을 하게 되면 실제로 매출액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으로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별에 따른 색상 선호가 있는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별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개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그거는 회귀 분석이 아니라 투 샘플에 대한 우리가 T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 테스트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또 이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계속 배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연비가 차이가 있는가?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 연비가 차이가 크죠. 그런데 그 차이가 정말 큰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하게 큰가라고 보려면 하나의 어떠한 요인 인자에 대해서 연비의 차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1A 아노바 이론 분산 분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렇게 엑셀로 시연을 해드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부분을 결과를 테스트할 수 있을지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 첫 번째에서는 자동차 종류에 따른 연비의 차이 이게 하나의 요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원웨이 아노바 그리고 두 개의 요인 안전띠의 착용 여부와 차종에 따른 사망자 수는 차이가 있는가 분명히 안전띠의 착용 여부가 사망자 수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차종에 따른 차종이 다르면 사망자 수에 영향을 주나요? 줄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서해대교에서 인천대교인가요? 인천대교에서 왜 백중추돌 그 사고 났을 때 그걸 보면서 아 SUV를 꼭 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SUV와 세단의 차이가 정말 사고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처럼 이러한 두 가지의 인자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자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이원 분산 분석 사망주 수 차이가 안전띠의 착용 여부일 수도 있고 차종에 따른 여부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투웨이 아노바 이런 다양한 통계 기법들을 이제 계속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환율은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고 우선 여기서 제가 하나 시연을 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환율과 그 코스피와 금값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2013년, 14년 데이터 그리고 월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2015년 데이터, 2016년 데이터까지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래서 코스피와 그리고 골드, 온스당 달러 그리고 환율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환을 이렇게 원달러 대비 환율 그리고 달러 대비 원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환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상관관계가 얼만큼 될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지난번처럼 금방 해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데이터 분석 누르시고 상관관계 분석을 누르시고 여기 코스피부터 골드 환율에 대해서 분명 이거는 역방향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열에 대해서 하고 첫 번째 행 이름표 사용해서 새로운 워크시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하고 골드의 상관관계 0.04네요. 어때요? 상관관계 거의 없죠. 뭔가 코스피하고 골드에 대한 뭐 금에 대한 온스당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코스피와의 영향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0.04 거의 영향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역함수를 치워줘서 하는 거니까 이 첫 번째 것만 본다면 코스피하고 환율에 대해서는 0.38 정도 영향을 줬어요. 그렇구나. 0.38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구나. 그런데 골드하고의 상관관계, 환율과 골드와의 관계, 그리고 금본위 화폐라고 하죠. 0.58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실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변수, 지금 환율하고 골드가 코스피에 영향을 줄 상관관계가 높지 않고 사실 골드와 환율과의 상관관계가 강하구나.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데이터로 들어가서
그러면 환율이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환율이 골드 가격에 영향을 주거나 환율이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이제 환율은 독립변수, 그리고 골드나 코스피는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나씩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회귀 분석을 돌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면, 데이터 분석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걸 우리가 여기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씩 배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분산 분석 아까 나왔죠. 아노바, 1원 배치법, 2원 배치법, 공분산, 뭐 지수 평활법, 이 히스토그램 그리는 것도 있고요. 이동평균법, 난수 생선, 뭐 순위와 백분위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려는 회귀 분석 여기 있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T 검정, Z 검정 이런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확인 누르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이제 Y 변수, X 변수 혼돈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를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세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환율이 코스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코스피가 환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X, Y가 전혀 반대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코스피가 환율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환율이 코스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환율이 코스피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면 환율이라는 것이 종속변수일까요? 독립변수일까요? 독립변수죠. 환율이 어떤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설명변수죠. 그래서 이 X축에 대해서 우리가 환율 변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쓰셔도 이 데이터를 쓰셔도 두 개가 그냥 우리가 역함수를 치환한 거기 때문에 이 환율,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당 원에 대해서 환율을 썼습니다. 그리고 Y축에는 우리가 궁금한 코스피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코스피에 대한 전체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맨 처음에 이름표니까 여러분 클릭하시면 되고, 상수의 0을 사용하자. 그 말은 어떤 게 되냐, 상수의 0을 사용하시면 실제로 0,0이 1차 함수에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그럼 이거 넣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넣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수 0,0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신뢰 수준은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95% 정도를 우리가 일반적인 표본 통계량에서 여러분들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잔차와 잔채도, 표준 잔차, 선 적합도, 정규 확률도 한번 다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워크시트에 이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유학적인 통계량이 쭉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아직 결정계수하고 조정된 결정계수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아까 나왔던 실제로 여기 안에서 환율과 코스피 간의 0.389 정도 나왔던 거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다중 상관계수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 분산 분석에 대한 회귀 잔차 아래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P값, T 통계량에서 이제 P값을 뽑아내는데, 실제로 이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값이 여기서는 0.01이 됐죠. 0.05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0.39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요 계수값을 해석하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0.39가 나왔으면 어떤 얘기가 될까요? 환율이 1달러 오를 때마다 실제로 코스피에 영향을 줬죠. 마이너스 0.39만큼 음에 영향을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값에 대해서 방금은 제가 단순 회귀 분석을 한번 해본 거고요. 이제 여기 안에서 이렇게 각각에 대한 잔차와 표준 잔차 이렇게 구해주기도 하고, 또 옆에서 가보시면 환율에 대한 잔차도, 그리고 환율에 대한 선 적합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환율에 대한 잔차도, 그러면 환율 지금 잔차를 0이라고 놨을 때 얼마나 이 표준 회귀 분석식 안에 몰려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쭉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에 대한 선 적합도 보시면 아까
지금 전체적인 파란색으로 본 거는 코스피예요. 그리고 이거 빨간색은 예측치거든요. 그래서 예측치라는 건 우리가 지금 구해놨던 마이너스 0.38의 기울기를 가는 곳에 예측하는 코스피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선으로 봤을 때 앞으로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면 코스피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다.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정규 확률도 뽑은 백분율로 봤을 때 코스피가 어떠한 트렌드로 실제로 1800 한 90선부터 2100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제 회귀 분석 처음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족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1차하고 2차 자료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계량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떠한 자료 수집을 하시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서베이 기법, 다수의 응답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표본을 뽑으셔서 응답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술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지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서베이 기법에 대한 장점 그리고 한계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큰 규모의 표본을 일반화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가지고 200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샘플을 셀렉트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화시켜서 전체의 모집단이 그럴 것이다. 그래서 표본을 뽑는 그러한 서베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 수집에 있어서 어떠한 응답자들을 어떻게 받을지 여러분들이 가능하게 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차이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이 생성하고자 하는 많은 변수를 줘서 관련 지어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자료 수집의 용이성.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뭐 여기 심층 면접본이나 FGI,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 어떠한 특정한 그룹을 가지고 인터뷰했던 거랑 달리 숙련된 어떤 면접원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고, 거기 안에서 실제로 이러한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기계적인 관찰을 할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15일간 어떤 자기의 미디어 다이어리 사용하는 부분은 여러분 핸드폰 앱에다가 실제로 3일 동안 핸드폰을 어떤 것에 활용하는지 그런 식으로 디바이스 앱을 깔아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서베이 방법은 아닌 거죠. 특수한 디바이스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이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잠깐